안녕하세요. MT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.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가 이제 상장을 했던 당시 4천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한 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. 보도 요지는 이제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방 의장과 사모펀드가 주주간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 따라 4천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건데요. 하이브와 사모펀드 측은 이 보도된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보도가 나간 직후 이제 금융감독원은 상장 절차의 적정 여부와 부정거래 혐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슈체크는 이 방위장과 이 사모펀드의 주주간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가장 먼저 이 그간 있었던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요. 두 번째, 이 과정에서 의문이 남는 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핵심이 되는 의문점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하이브 측, 사모펀드 측의 입장들은 어떤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방위장과 이 사모펀드가 주주간 계약을 맺었던 시점인 2018년, 2019년으로 이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. 주주간 계약은 기존의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이 투자자들과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 주주들 간의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. 2018년 10월 전에는 LB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시점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약 12%를 이제 하이브의 구주주들로부터 이렇게 하이브 주식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. 그리고 2019년 이스톤 P라는 곳이 하이브 지분 2.7%를 250억 원에 매입을 합니다. 이 여기서 액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, 이스톤 PE, 유 메인 에쿼티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모펀드,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펀드로부터 주식을 이제 매입했다.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이스톤 PE 이야기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세 곳이 각각 이 주식을 사들인 시점에 주주간 계약을 맺습니다. 만약에 하이브가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 투자 이익의 30% 가량을 사모펀드가 방 의장에게 지급을 하기로 하고, 반대로 하이브가 상장을 실패하게 되면 방 의장이 이 사모펀드 세 곳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대사주는 이 주주간 계약을 맺은 건데요. 이 30%를 나누는 건 일종의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하이브는 2020년 10월에 상장을 합니다. 주주간 계약을 맺은 시점, 그러니까 이 최근에 맺은 시점으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상장을 한 거죠. 어쨌든 하이브가 상장하던 이 첫날에 이 사모펀드들이 보유한 일부 주식을 매도하면서 차익을 거두고 이 계약에 따라 그 차익의 30% 이익을 방 의장이 받았다고 합니다. 물론 이 지금 보유한 주식들은 상장 첫날에 몽땅 다 판 건 아니고 한 몇 개월, 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팔았다고 하는데요. 어쨌든 지금은 다 이 물량들이 매각이 된 상황이고 총 합해서 30%의 차익을 거둔 방 의장은 최종적으로 이 4천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. 하이브 측은 이 보도 직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한 3-4가지 정도 남는데요.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 텐데, 가장 첫 번째는 사모펀드 간의 이 손바뀜이 있었던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의문점입니다. 앞서 살펴봤듯 기존 P인 LB 인베스트먼트, 알펜루트 등은 이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보유 주식을 스틱과 이스톤에게 넘긴 거잖아요. 이 과정에서 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건데, 기존 PE들과 이 방위장 간에는 이런 상장 시 이익을 쉐어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기존 PE가 주장하기로는 하이브 주식을 새로운 PE에 넘긴 건 하이브가 상장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혀서라고 합니다. 사모펀드들이 주식 차익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기업이 IPO를 할 때인데, 하이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기존 PE들 입장에서는 그래? 그럼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다른 곳에 팔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이스턴 PE가 하이브 주식을 취득한 이후 약 3개월 후에 상장 착수에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 뒤엔 하이브가 상장을 한 거여서
이 주식을 넘긴 이스턴 PE와 뭐 스틱 이쪽에 주식을 넘긴 이 PE들은 우리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 하이브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이 사모펀드를 바꾼 게 아닌가?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. 이에 대해서 이 하이브 측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일단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. 하이브 고위 관계자, 저희가 취재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좀 전제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. 기존 사모펀드들이 엑시트를 강하게 원해서 진행된 딜이었다는 주장인데요. 기존 사모펀드들의 펀드 기간이 만기가 돼 있는 곳도 있었고 자금 확보가 급한 곳도 있어서 이거를 좀 만족을 시키기 위한 진행된 지분 거래라는 거죠. 하이브 측에서도 만약 이 기존 P들이 갑자기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이 비상장된 주식을 장외로 뭐 쪼개서 뭐 이렇게 다른 비상장 주식 플랫폼을 이렇게 매각을 하고 하게 되면은 하이브 입장에서도 이 안정적인 경영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럴 바엔 이 지분을 덩어리로 사줄 사모펀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렇게 구한 게 스티카, 이스톤 P 같은 이제 사모펀드라는 입장입니다. 결국 이런 니즈 자체가 기존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하이브가 상장을 염두하고 뭐 이렇게 일부러 주도해가지고 뭐 설계를 해서 주주간 계약을 맺고 뭐 새로운 P를 모셔왔다, 이런 거는 애당초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. 또 주주간 계약을 맺었던 2018년, 2019년 이 시점에는 상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단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기존 PE들에게 전달을 한 거고, 이 상장 차익 가능성을 낮게 본 PE들이 엑시트를 했다는 건데요. 2018년, 2019년에 BTS가 너무 잘 나가던 때라 시장에선 상장에 착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 맞지만, 내부적으로는 BTS라는 아티스트 하나만으로는 이 상장에서 흥행할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IPO를 뭐 최우선 순위로 두진 않았다고 합니다. 당시에 이런 방탄의 원툴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엔터사들을 인수하면서 레이블 확장을 하는 게 우선이었고, 이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IPO뿐 아니라 투자자 유치, 차입 이런 방안들이 있어서 이들 역시 이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가 됐다는 거죠. 그런 차원에서 하이브의 상장의 계획이 없다라고 기존 PE에게 말했을 뿐, 뭐 의도적으로 뭐 상장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하이브의 입장입니다. 이게 하이브의 주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이스턴 PE가 이렇게 인수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이 상장 준비에 착수한 부분, 이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기존 PE, 이제 주식을, 하이브 주식을 넘긴 이 PE들의 입장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. 저희는 이 기존 사모펀드의 한 대표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일단 엑시트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맞다. 근데 그 이유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, 그 이유가 IPO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가겠다고 한 거지, 하이브 측이 말하는 뭐 자금이 우리가 필요해서 그리고 뭐 펀드의 만기가 돌아와서 이랬던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자금적 이슈로 필요에 의해 엑시트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. 만약 이렇게 지금 빨리 상장을 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엑시트를 하겠느냐, 그리고 우리가 들은 거는 1, 2년 후도 아니고 뭐 3, 4년, 뭐 4, 5년 뒤에 상장을 할 거라고 해서 그럴 바엔 그냥 엑시트를 하자 이렇게 해서 엑시트를 한 거다라는 입장인데요.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4개월 만에 엑시트를 하고 4개월 만에 뭐 하이브가 상장 착수를 했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상장을 한 거 보면 이건 기망행위가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양측의 진실 공박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도 계속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의문은 사모펀드와 방시혁, 방 의장 간의 주주간 계약을 거래소에 왜 알리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. 거래소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상장 기업과 주관사의 중요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요. IPO라는 게 기업이 일반인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뭐 리스크가 없는지, 회사가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뭐 이런 거를 꼼꼼하게 거래소에서 보기 위함입니다. 그래서 거래소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이런 보고 내용 중에 투자자들한테 이거 좀 중요한 정보 같아 이렇게 판단되면 뭐 증권신고서에 담는 그런 절차를 보통 밟는데요. 근데 하이브 측은 이 주주간 계약을 애초에 거래소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상장을 심사하는 거래소는 이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. 물론 이 계약이 사모펀드와 뭐 대주주 간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굳이 거래소에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주장도 있고, 하이브 측 역시 이 주관사와 로펌 네 곳에 이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모두 거래소에 알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냥 굳이 이렇게 거래소에 알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.
하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거래소에는 이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. 증권 신고서에 닿는지 안 닿는지는 거래소의 판단인 것이고, 이렇게 대주주가 이익을 쉐어하는 주주간 계약이 있다면 거래소에는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, 이게 일반적이다라는 건데요.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이 대주주 간의 거래가 아니어도요. 뭐 예를 들어 기업의 회계 처리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이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. 이게 좀 애매한데 뭐 손실로 처리해야 되냐, 아니면 뭐 영업이익으로 처리해야 되냐, 뭐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러면 이게 회계법인이 뭐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. 그러면 그 기업은 금감원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, 이렇게 금감원에 보고를 합니다. 이 주주간 계약도 똑같이 이 법률 자문, 주관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어도 거래소에는 이런 주주간 거래가 있고 계약 거래가 있고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, 그래서 답변을 받았다, 이에 대한 판단은 거래소가 해라, 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주주간 계약이 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판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. 증권신고서에는 일반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습니다. 이 주주간 계약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하이브의 입장인데, 이걸 역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만약 이 증권신고서에 이 내용이 있었다면 일반 주주들은 이런 물량들이 몇 개월 동안 팔 수 없는 보호 예수 물량이 아니라서 상장하는 날 쏟아져 나올 수 있겠구나, 혹은 상장하는 그 날이 아니어도 앞으로 이렇게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,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증권신고서에 이 주주간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고요. 또 어떤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이 물량, 이 주주간 계약을 맺은 이 물량이 일단 보호예수 자체가 안 걸려 있고, 보호예수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, 뭐 이렇게 수익을 쉐어하고 대주주와 사모펀드 간의 이 주주간 계약을 굳이 이렇게 알려야 되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의견차가 있을 것을 예상을 했다면 하이브 측에서 당연히 이게 거래소에 이 주주간 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도는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게 좀 중론인 듯 합니다. 세 번째는 방위장과 하이브 주식을 사들인 사모펀드 간의 관계인데요. 새롭게 들어온 펀드가 스틱 이스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특히 이스턴 PE와 이 방위장 간의 이 관계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. 이스턴 PE는 이 등기이사 3명 중에 2명이 방위장과 함께 일했던 인물들로 채워진 곳인데요. 여기서 김중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, 이 인물은 이스톤 PE에서 이사로도 있고 동시에 하이브에서 CIO를 겸직했던 인물입니다. CIO라는 직책은 이 최고 투자 책임자로 회사의 투자를 총괄하는 만큼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고, 또 직무 특성상 하이브의 내부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회사가 상장을 추진하게 되면 이 역시 가장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확정을 할 수는 없겠죠. 뭐 제가 그 내부 사정은 알 수는 없으니까요. 그런데 이렇게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증권신고서에도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.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하이브에만 투자를 하고 차익을 실현한 뒤 이스턴 PE는 바로 다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. 사실상 하이브의 투자만을 위해 설립된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사모펀드인 셈인데, 부동산으로 치면 떴다방과 비슷한 느낌입니다. 그래서 방위장과 이스톤 PE 간의 이 관계,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, 지금 드러난 부분들만 봤을 때는 이스톤 PE가 투자를 했던 2019년 11월부터 하이브 상장을 예상하고 투자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하이브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다만 아직 하이브 측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짧게 살펴본 내용은 근본적인 이 주주간 계약에 대한 옵션 내용입니다. 사모펀드와 방위장이 맺은 주주간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왜 굳이 사모펀드 간의 지분 거래에서 방위장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 풋옵션까지 이렇게 감수하고 주주간 계약을 맺었느냐입니다. 풋옵션은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, 이 계약에서 말하는 풋옵션이란 하이브가 2024년까지 상장을 못하게 될 경우 사모펀드들이 방위장에게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.
방위장에게는 좀 리스키한 조항인데 이 가치로만 따지면 2,300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굳이 제3자인 입장에서 이런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. 물론 상장을 하면 방위장이 차익의 30%를 가져가는 구조여서 완전히 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아닙니다. 그럼에도 굳이 제3자인 이 방위장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남는데,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풋옵션 조항을 요구한 건 사모펀드가 먼저 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. 새롭게 투자자로 들어오는 사모펀드가 혹시 상장이 안 됐을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풋을 요구했다는 건데요. 하이브 측에 따르면 이런 부담을 회사 측에 질 수 없으니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거고,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장이 잘 되면서 리스크로 다가온 게 아니라 방위장이 상장 차익을 받게 됐다라는 건데요. 이게 사실 좀 삐딱한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가 정말 이 상장에 대한 무산 가능성이 그렇게 컸을까? 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뭐 BTS, 뭐 이후에 뭐 르세라핌 뭐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던 건 좀 자명했던 사실이고, 그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럼 상장이 무산돼서 과연 이 방위장이 이게 풋옵션을 행사 받아서 이거를 지불하게 될 리스크가 컸느냐,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아마 이런 내용들도 금감원 측에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방의장과 이 사모펀드 간의 이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이 차익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, 확실히 좀 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하이브가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찜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또 어떤 이슈로 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. 저희 이슈체크에서도 이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취재를 해서 더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